네, 취업 토크 콘서트.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오늘 취업 토크 콘서트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잡매치의 김성욱 대표, 유어피플의 김기경 대표, 그리고 동국대 주서연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변화하는 취업 시장, 우리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갖고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우리 세 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편안한 토크로 풀어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우리 세 분은 현업에 계시니까 우리 구직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경 대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구직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뭘까요? 뭐 사실 어떤 기업에 들어간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임밸류를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네임밸류. 예, 아시다시피 묻지마 대기업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고 대기업만 갈 수 있다면 뭐 영원이라도 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굉장히 돈도 많이 주고 견실한 중견 기업에 입사를 확정이 됐고 열악한 환경에 처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임밸류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럼 우리 김성욱 대표가 볼 때는 우리 구직자들,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네, 제 생각이죠. 네. 돈이죠. 연봉. 돈이 연봉이죠. 연봉. 네. 왜냐하면 자 이거 제 생각입니다. 자, 돈 있고 사랑 있지 사랑 있고 돈이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저는 돈이 가장 연봉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면접장에서 와서 보니까 좀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개인의 세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서연 선생님 학생들 가장 많이 만나시잖아요.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니까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돈도 중요하고 네임밸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라밸을 중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가장 최근에 학생이 2군데 회사에 합격이 됐는데 어디를 갈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재직 중인 선배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선배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던 게 복리후생이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시는지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 분이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 갖고 저희가 짧은 토크, 하지만 속 시원한 토크, 솔직 담백한 토크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임밸류. 네임밸류에 대한 이야기 주셨는데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네임밸류도 있습니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네임밸류가 존재하는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머니들끼리 모임 있을 때 그 엄친아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아들 어디 학교 갔니? 네 어디에 입사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리 중견 기업 돈도 많이 주고 뭐 우수한 기업이지만 한마디면 끝납니다. 대기업은. 어디? 뭐 S사, L사. 근데 뭐 잘 못 들어본 어른들이 잘 모르는 회사를 들어가면 한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아니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돈을 많이 받지만 항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넘쳐나고 우리나라가 또 최근에 그 어떤 겉모습을 중시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향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강소기업들,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꼭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큰 회사들, 뭐 시총 1위부터 10위의 기업들 상관없겠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런 SK 이런 식으로 대기업 위주의 네임밸류 존재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함께 이 네임밸류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게 존재한다면 그것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주서연 선생님? 실제로 학생들한테 네임밸류는 직장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에서 근무했었을 때 실제로 있었던 건데 학생이 범한 판토스에 입사를 했는데 범 LG 계열 그룹이기 때문에 LG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범한 다닙니다, 범한 판토스 다닙니다 이러면 주변 분들이 잘 몰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퇴사를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임밸류가 무시하지 못하는 직장을 선택하는데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단지 네임밸류뿐 아니라 학생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나이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꼭 네임밸류만 직장을 선택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을 선택하고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복리 조건을 갖춘 회사로 입사를 했으면 학생들의 인생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요. 보통은 네임밸류를 갖춘 기업들이 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워라밸과 그 복리후생, 그 급여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좀 난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주제로 담은 것도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긴 하나 사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거든요. 우리 김성욱 대표에게 같은 질문입니다. 네임밸류는 존재한다고 보시는지와 함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굳이 제시한다라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보다 직무 쪽의 선택과 복리후생 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처럼 어떤 솔루션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삼성에서 면접 볼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 동기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삼성이 세계 인류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등이면 퇴사할 겁니까? 했더니 얼굴 빨개지더라고요. 자, 그게 저는 네임밸류라고 생각합니다. 네임밸류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연봉이 아니면 기본 복리후생이 갖춰져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야심을 발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D램 연구원으로 입사하면 D램만 가르칩니다. 맨날 그것만 합니다. 왜? 다른 거 안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도체 회사 가면 대기업 가면 다 가르쳐 줄 줄 알죠.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질이 한 군데를 파는 걸 좋아하면 가십시오. 근데 많은 걸 배우고 싶고 나는 세계로 뻗어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맞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명화공업이라 기업명 얘기해도 되나요? 뭐 어떻습니까? 연봉 4,500만 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명화공업? 명화공업이라고 커넥팅 로드라든지 금형 제품을 만드는 건데 연봉 4,500만 원 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인이 진짜로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하나만 파겠다. 대기업 가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임밸류라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저 일단은 오래 못 가고 차라리 돈을 저는 보는 게 복리후생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연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김기경 대표께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헤드헌터를 현업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이런 말하는 우리가 굴지의 대기업을 나오신 분들에게 많은 뭐 이직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맞고요. 그래요? 아까 우리 김성욱 대표는 거기 가면 하나, 뭐 D램이면 D램만 주야장창 만드는 것만 그게 하는데도 이제 그 평균의 오류라는 것과 같은 건데요. 평균적으로 거기에 입사한 사람들은 그런 채용 기준과 과정을 잘 버텨냈고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거라는 선입견이 생깁니다. 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결국 평균의 오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그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그 네임밸류나 어떤 대기업의 출신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못했기 때문에 못 갔다. 대기업을 못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좀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네임밸류를 획득한 후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기업에서 입사를 했고 그다음에 일을 해냈다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비슷한 일만 했으면 일단 데려다가 시키면 잘하겠지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네임밸류만을 강조하는 거를 원치는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채용 시장의 현실은 그래도 네임밸류와 대기업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네임밸류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굳이 억지로 담아서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김성욱 대표의 말했던 것처럼 그거보다는 연봉 센 대로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말씀과 우리 주소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원하는 직무를 찾아서 그것만큼의 복리후생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끝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서로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네임밸류 이야기 다뤄봤고요. 두 번째 우리 김성욱 대표님이 말씀하신 연봉 이야기 한번 다가갔습니다. 연봉을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자, 제가 볼 때는 업무를 가장 많이 배울 나이가 20, 30대입니다.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그 20대 내공이 20대 어떤 능력이 40대, 50대에 가면 내공으로 전환되는 게 저희가 업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복리후생, 자, 물론 좋지만 제가 볼 때는 20, 30대 때 많은 연봉 받고 많이 배워놓으면 40, 50대 때 치킨집 안 합니다. 본인만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라든지 기술력을 키워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돈 많이 받으면서 많이 배우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에 50대 이후에 파지 죽는 거 아니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많은 돈 받고 많이 배우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현장에서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연봉이 더 차라리 사람 대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급여는 낮은데 대우는 좋다. 저는 솔직한 예로 임금이란 정의 아시죠? 근로를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그럼 저는 정당하게 받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조금 여기서 생각이 다른 면이 있는데 그래요? 진짜로 말씀하신 모 기업처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연봉도 많이 주고 복리후생이 좋은 기업이라면 그리고 일도 많이 배웠으면 최상의 조건이긴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중소정견기업들은 보통은 우리나라 구조상 대기업의 하청 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는 비용을 쉽게 말하면 줄이려는 시도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차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쉽게도 근로자들에게 그 많은 돈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실제로 돈을 원하는 것 같지만 뭐 돈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 초봉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로 가야 될까요? 중견 중소기업으로 가야 될까요? 그거는 저도 동의하지 그런 않습니다.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연봉 더 많이 주고 중소기업은 하청이니까 안 준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강소기업, 챔피언 기업,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하나 드리면 3년만 일해도 1억 주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가면 되는 거지 원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하청이니까 많이 안 준다. 저는 그건 좀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게 경력자 위주로 채용을 시켜보기 때문에 그렇죠.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경력직 위주로 이제 이미 중소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들 거래를 하는데 말씀하신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1, 20% 내외고요. 대부분의 7, 80%의 기업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충분하지 않은 연봉.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한 연봉 수준이라면 거기서 3, 4년 정도 경력을 쌓아서 기술을 배워서 혹은 4, 5년 정도 쌓아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좀 세워줄 수 있는 네임밸류 있는 기업도 좋고 혹은 강소기업은 더 돈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워라밸이 갖춰진 기업들을 가는 이런 차선책도 있다는 걸 분명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주세현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한 건데 두 분의 의견 또 이렇게 좀 뜨겁습니다. 주세현 선생님 보실 때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원하는 연봉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근데 연봉에 원하는 수준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워낙 많이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기사를 접하고 그 정도로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상 10대 그룹 내에서도 신입사원들 초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그래서 2천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4천 중반대, 5천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는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별도로 붙어서 신입인데도 1억까지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가장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봉이 높은 산업군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을 꼭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연봉보다는 장기간 근무 가능하거나 혹은 남녀 차별이 없는 회사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화장품 회사라든가 또 식품 회사 쪽을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연봉도 대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네임밸류도 중요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각각 물어보게 되면 희망 연봉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도 있고 직무상 차이도 있고 산업별 차이도 많이 있는 걸로 봐서 평균이 얼마다 얼마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자, 연봉 부분은 뭐 철저한 개인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없겠고 맨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주서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복리후생 부분 요즘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한다는 게 복리후생이다라는 건 사실 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래요. 네임밸류나 연봉은 학생들,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다라는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퇴근이 늦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싫어하고요. 학생들이 뭐 워라밸 메인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6시에 반드시 정시 퇴근, 칼퇴근이라는 표현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시 퇴근할 수 있는 산업 등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인드가 좀 변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춰 있는 그런 복리후생 제도를 학교에 오셔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의 지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업에서 바라는 것,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것, 약간 두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게들 보시나요? 요즘은 기업들 6시 지나면 컴퓨터 꺼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 40시간 이제 하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들, 일부 중소기업들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그 기업 수를 줄여가지고 근로자 수가 적으면 적어도 이제는 그 주 40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당 근로시간 늘어나지 않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근로시간도 있지만 복리후생에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또 이사 가면 집을 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든지 뭐 헬스장을 끊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어떤 선호도가 어떤 뭐 쉬는 날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쿠폰으로 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메리트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주 40시간 칼퇴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겠죠. 그런 차이점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저는 약간 반대급부로 말씀을 일부러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인터뷰 볼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시에 끝나요? 뭐 칼퇴근 가능한가요?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항상 경력자들 인터뷰 코칭을 해드리는데 네. 제가 꼭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은데 이런 것만 하지 마세요. 몇 시에 끝나요? 복리후생이 뭔가요? 이겁니다. 왜요? 이거는 너무 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 아직도 뽑는 입장들은 대부분 그 취준생보다 나이도 많고 이미 그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그 힘든 과정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뭘 누리러 왔나? 이런 선입견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는 봐야 되고 당연히 중요한데 이걸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야라고 취준생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다른 그 선입견으로 보게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토대로 파악을 하는데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와 상황과 요새 같은 시기에 복리후생 옛날에 써놓은 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기업도 꽤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 혜택을 줄이거나 이런 경우들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 온라인에 도는 정보들은 과거의 내용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별거 아닌데 되게 서운해서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는 웃지 못할 총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기업들은요. 네. 이제 젊은 20대 청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인구가 준다니까요. 그러면 복리후생 물어봤다 안 뽑으면요. 그 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청년 세대들을 이해를 하면서 살살살살 데리고 와서 경력을 올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 아니야. 복리후생 물어봐 불합격. 이러면 그 기업에서 일할 사람 없을걸요. 이게 참 아이러니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모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마음을 졸이고 있고 참 저희가 어디에 좀 절충을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도 참 고민해야 될 전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더니 연봉과 레인밸류 그리고 복리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오늘 좀 구성을 해봤냐면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저희가 세분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돼서 먼저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욱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공기업에 대해서 지금 면접관도 직접 하고 계시고 공기업에서 또 강의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기업 면접관 교육합니다. 면접관 교육도 네. 해주시고 그러면은 뭐 오늘 저희한테 주실 팁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이 2,000개가 넘다라는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공기업의 숫자가 그렇게나 많았나?
이런데 저희가 모르는 공기업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잘.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뭐 모르는 기업, 신생 공기업 있죠. 이제 이천문화재단 아직 설립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공기업이란 개념은 이제 뭉뚱그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공기업 엄밀하게 말하면 뭐 시장형 공기업, 뭐 준정부기관 여러 가지 나눠 있겠지만 339개, 2019년 기준으로 339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 36개가 있고 주무기관이 관리하는 공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공공기관.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잡 알리오에 나온 339개를 공기업이다. 이해하는 게 있고요. 자, 이게 왜 2,000개가 될까요? 지방 공기업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조그만 공기업들 얽히고 상하 갑을 관계의 어떤 공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를 합치면 거의 2,000개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그 주소연 선생님께 이 질문 드려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기업, 굴지의 대기업들이 선호도 1위였습니다. 그 후에는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 취업 준비생들은 어느 쪽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나요? 요즘도 공기업 선호가 1위라고 볼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 있고 또 정년이 보장된 게 학생들에게는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 공기업과 일반 사기업 분명한 취업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반 사기업은 실무 능력과 인터뷰 때 느낀 감, 느낌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다면 공기업은 기준입니다. 기준에 부합한지 기준 적합성을 많이 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블라인드 채용으로 넘어가는 단계라서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네. 점수,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그다음에 NCS 국가직무 표준 능력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외에 뭐 기준이 될 만한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블라인드 채용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게 공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 김성욱 대표님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일단 가장 몇 가지 큰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에 대한 김성욱 대표가 보는 차이와 함께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와 함께 공기업에 대한 어떤 요령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자, 역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역량, 그렇죠. 자, 왜냐하면 평가표 있는 걸 역량이라고 하는데 자, 일반 기업의 적극성이란 역량을 보면 일반 기업은 시키지도 않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거, 공기업은 시켰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가 막 찾아서 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다면 공기업은 시켰을 때 열심히 하는 걸 적극성이라고 한다라는 공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공기업 하면은 할 얘기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패를 무릅쓰고 어떤 일을 이겨냈던 경험, 도전 정신이겠죠. 자, 우리 취준생들 학점이랑 토익 점수 얘기를 합니다. 공기업이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진짜로 액면 역량의 정의에 나와 있는 실패를 무릅쓰고 이겨냈던 경험을 듣고 싶은 게 아까 옆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해달라는 건데 연결해서 얘기해드리면 스펙 안 보는 줄 알아요. 아주 큰 코 다칩니다. 그럼 뭘까요? 기본 스펙은 갖추고 와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NCS는 탈스펙 한다 그러니까 학점 뭐 토익 아무것도 안 본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은 갖춘 인재.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토익 750점 이상인 자. 그러면 750점이나 990점이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50점을 올리려고 할 시간에 차라리 저는 본인의 역량을 갖추는 경험을 쌓는 게 공기업에서 더 선호하는 거고, 자, 공기업은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인재를 원한다? 인성. 자, 조인성 아닙니다. 자, 웃으셨죠? 인성 존내입니다. 근데 인성, 조인성 아닙니다 했더니 뭐야? 위험합니다. 그런 것처럼 공기업이 말하는 건 안 웃겨도 웃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공감 능력,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 올려주시면 공기업에서 조직 적합성이 좋네 하고 그다음 직무 전문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주소연 선생님. 네. 학생들은 일반 사기업과 공기업의 준비를 따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하고 있나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직무가 일치가 됐을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죠.
있죠. 예를 들어서 경영 지원 쪽에 회계 재무 같은 쪽은 공기업, 사기업이 다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공기업이라고 영업이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영업 쪽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에서는 준비가 가능하지만 공기업에서는 영업을 뽑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기는 어렵죠. 그래요. 그렇다면 공기업을 취업하기 위한 우리 취준생들이 뭐 특별히 사기업과 달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가요? 존재합니다. 특히나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가 항상 채용 공고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봤을 때 직무기술서를 기준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유도하고 면접 때도 직무기술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빈출되는 단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답변을 구성하도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공기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NCS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김기경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NCS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취준생들이. 그렇죠? 뭐 기준에 맞출 수만 있다면, 최상의 선택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 하죠.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라고 하면은 아이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엄마 아빠 하늘만큼 땅만큼. 예. 지구보다 더 하늘과 크게? 땅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네, 근데 네.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기준이. 네,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이런 겁니다. NCS가 분명히 기준과 체계를 갖고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정상적인 것들을 억지로 정량적인 거에 끼워넣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거나 맞지 않거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기준과 표준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확실히 맞지만 그런 것들을 애매한 것들 좀 덜어내서 실제로 지표로 만들 수 있는 정량적인 것들로 좀 바꾸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네. 이거에 대한 비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자, NCS,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죠. 총 8수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정상적인 대학교를 졸업하면 4 수준의 어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취준생한테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NCS라는 건 뭐냐면 시험 보려고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약간 웃었던 건 뭐냐면 자, 고용노동부에서 추구하는 건 일학습 병행제, 평생학습 근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그 NCS를 한다라는 건 대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와 답변들을 나열해 놓고 이것들을 필기시험이나 NCS 시험을 치는 거고 그런 목적은 뭐냐면 합격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 개발을 하라라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NQF도 있고 자, 네.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망한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것들을 8수준으로 체계화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취업에만 국한된다. 그건 아주 위험한, 잘 모르시는 분이 하는 얘기고 아까 말한 대로 평생 학습, 평생 근로에 대한 어떤 고용노동부의 체계에 잡힌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NCS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하나요? 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NCS를 준비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일단 입사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는 사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면접관이라면 그리고 우리 김성욱 대표님 같은 교육을 해주시는 대표님을 만나면 뭐 질문해야 돼요? 맨 먼저 봐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드릴 것 같아요. 지금 MC님께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와 그 문장이 뭘까요? 면접관 질문 만들기를 묻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읽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네. 면접관이 진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 지원자의 반복된 단어와 문장에 포커싱해라. 그 사람이다, 그게. 자, 그러면 사람은 가장 친숙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가장 진하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컬러다라는 얘기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균 MC께서 말씀하시는 게 면접 질문을 어떻게 만듭니까? 네. 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하나를 공개했지만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인적성 데이터를 보고도 질문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자기소개서에서 아까 그 동아리 회장을 했는데 자, 리더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본인이 톱니바퀴, 구성원의 역할을 하신 건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 을 할 수 있는 소스들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볼 수도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인터뷰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하면 이미 그 질문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그 자기소개를 쓰거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온라인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원 동의를 넣어라.
뭐 살아온 환경을 써라.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거를 좀 바꿔서 질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그런 영역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영역일 수도 있고 그 주어진 질문 안에서 질문을 찾게 유도가 되고 그런 것들을 기반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잘 인지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가 써야 됩니다.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내용이죠. 예, 저희도 오늘 자기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떠들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준비를 해야 모든 내용들이 버튼 눌렀으면 바로 라디오가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눌렀을 때 버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벌써 아웃이 되는 거고 본인이 쓴 내용을 잘 인지하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잘 응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이 옆에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구조화 면접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취준생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조화 면접이 이건 뭘까요? 동일한 질문으로 모든 면접자한테 하는 거를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데 기업들도 진화하죠. 오전에 한 질문 오후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카톡 보내봤자 그 질문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진화해야 될까요? 각자의 자기소개나 자기소개서에 나온 내용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면 구조화 면접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원 동기의 핵심 뭘까요? 지원 동기의 합격 포인트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지원 동기는 그 기업과 관련된 경험이나 추억을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취준생들은 다 와서 뭐 얘기할까요? 자기가 외운 자기만의 얘기를 하게 되면 면접관이나 서류 전형관은 그래 너 똑똑해 하지만 우리 기업과 관련성, 연관성, 개연성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지원 동기의 포인트는 뭐다? 관련성이란 입사 포부에 다 알려준다는 입사 포부의 포인트는 뭐다? 어떻게 돈 벌어다 줄 거냐를 얘기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말씀은 사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동기 입사 포부는 다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옆에 위원님께서 그런 건 다 알려주는데 취준생들은 그 포인트를 몰라요. 그래요. 그게 아쉽다라는 거죠. 네, 취준생들은 제가 그 포인트를 진짜 모르나요? 아닙니다. 저희 취업준비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소개서가 면접의 또 다른 질문지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컨설턴트와 함께 제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질문, 예상 질문에 대해서 질문답 연습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를 준비해 오는데 네네. 그게 이 기업과 뭔 관련성이 있느냐를 증명하지 못해요. 그게 거기서 다 떨어져.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답변하는데 본인이 이제 질문에서 뭐가 나올 건지 알고 답변하는데 그다음 질문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들은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머뭇대는 애들이 70%라는 거죠. 그거를 그렇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머뭇댈 수는 있는데 학생들도 요즘은 면접 준비를 되게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나와서 후속 꼬리 질문으로 면접관이 무엇을 할까 이런 것도 다 정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는 그걸 얘기 드린 개념이 아니라 취준생들이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줘야죠. 뭘 해라는 얘기냐면 잘 준비해온 미리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좋은데 그 답변이 기업이 듣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그래 네 경험이 우리랑 뭔 관계야? 라는 걸 준비해오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제가 여기서 조금 약간 껴들어서 그래, 중간에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그 취준생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업의 캠페인이나 어떤 문구 뭐 네. 예전에 뭐 디모사의 뭐 사람이 땡땡이다라는 것처럼 사람이 미래다 그 맞나요? 단어를 꼭 써야 된다고 강박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같은 그 의미하고 있는 게 다른 용어로도 분명히 표출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예를 들면 같은 말을 해도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게 사람이잖아요. 비유, 풍유, 유사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뭐 예를 들면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고 재미없게 하는 분이 있죠. 재밌게 하는 분은 정말 그 핵심을 아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뭘 하는지. 그거를 자기의 개성과 재미를 담아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재밌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팬이 많고 면접관들이 팬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통과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요. 자, 저희가 지금 공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아주 짧게 우리 김성욱 대표님. 아까 면접에서는 인성을
본다 네,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서류 전형에서는 공기업 하나의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서류 전형에서 출제하는 문항들의 정답은요. NCS 직업 기초 능력의 10가지 중에 5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직무 전문성이라 그러면 직무 전문성에 맞는 저는 어떤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직무 관련 경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기타 대외 활동 공모전 포트폴리오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라는 프레임을 써주면 묻고 싶은 듣고 싶은 얘기를 썼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질문에 맞는 정답과 경험을 쓰시면 자기소개서에서는 통과한다라는 거고 NCS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요즘은 공개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맞는 경험을 쓰시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기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아무래도 김성욱 대표가 지금 공기업 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계 기업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저는 외국계 기업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율. 그리고 또 인재상.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외국계 기업 하면 딱 떠오르는데 우리 김기경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확실하게 선호하는 인재상이 우리 사기업과 공기업과는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물론입니다. 외국이라는 얘기는 다른 언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 영어, 네.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 우리나라는 뭐 보통 영어와 중국어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네. 일단 그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언어. 네, 최소한 잘 못해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외국계는 실제로 점수보다도 실제로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후보자들을 많이 불러서 봅니다. 점수보다도. 왜냐하면 토익 990점인 영어 못하는 한국인들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스킬로 인해서 익힌 것들이라고 외국계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어 능력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좀 많은 사람들도 보고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입사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냥 뭐 간단한 업무, 뭐 경영지원이나 뭐 총무 같은 업무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에 그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승부를 보고 그거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기술력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가 없다면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학생들이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거는 자유로운 분위기라던가 또 우수한 복지 그리고 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외국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학생들이 외국계를 가기 위해서 단지 어학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그래요.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학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라던가 아니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회화가 가능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업무만 처리한다고 하면 토익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외국계를 가기 위해서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열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도를 할 때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과 틀리게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사수가 있고 또 6개월 안에 내가 실수를 해도 연대 책임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또 외국계도 복리후생이 좋은 외국계가 있는데 아닌 외국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외국계가 정보가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서 그냥 외국계 가려니까 어학 점수만 좀 높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네네,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늬만 외국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늬만 외국계라는 게 좀 와닿지가 지분만 않습니다. 그 외국계인 거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내국인이 더 많죠. 내국인과 보수적인 기업에서 예를 들면 모 대기업에서 이렇게 오신 보수적인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본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대체로는 맞지만 대부분은 차별 뭐 예를 들면 그 다른 그런 것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 이미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기업인 경우에는 대체로 내국인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생각과 괴리가 많아서 들어가서 굉장히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기업과 뭐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이를테면 그게 결정할 대세를 가를 정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하면 일단 언어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광고 있었잖아요. 토익은 기술이다. 이 광고 보면서 야, 근데 왜 기업에서 저렇게 토익을 갖고 오라고 하지?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광고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그 김성욱 대표가 보시기에 외국계 기업과 공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시나요? 전 외국계 기업에서 제가 7년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나 네. 얘기해 드리면 자, 공기업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외국계 기업은 딱 하나 아셔야 돼요. 투자입니다. 투자?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투자죠. 우리나라에서 벌 돈이 없으면 나갑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평생 직장을 원하는 분들은 외국계 기업은 위험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과의 차이점이 있겠죠. 자, 공기업은 반대로 뭘까요? 오랫동안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외국계 기업과 구분을 하셔야 되면 자, 외국계 기업은 업무 강도가 셀 수도 있겠고 아까 말한 대로 자, 만약 그 현지 본사가 위기가 있어요. 구조조정 1순위입니다. 지사는. 그래서 아까 외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다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외국 기업은 한국에 온 기업이고 외국계 기업은 한국의 법인을 설립한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공통점은 뭐냐면 자, 이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철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그런 기업 선택에 있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7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 종사를 하셨다니까 네.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자율과 복지, 네. 외국계 기업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 자유가 복지 이루어집니다. 근데 책임은 더 셉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준 만큼 네가 책임져라. 이 개념이 많고 또 아까 옆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콩글리시 조직 문화도 많습니다. 문의는 외국계 기업인데 안에는 더 한국적인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막 어떤 외국계 기업에 대한 환상을 갖고 가시면 헉 하고 6개월 만에 퇴사하는 메뚜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한 깨알 팁들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씩 공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기경 대표가 보실 때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한 깨알 팁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언어를 제외하고 언어는 뭐 필수라는 우리가 전제 조건 하에 그것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 다 빼고 약간 인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맥? 네, 예를 들면은 그 같은 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너네 선후배 혹은 동기 중에 잘하는 사람 있니? 괜찮은 사람 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인맥 네네.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맥 관리, 뭐 사람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해두는 측면이 있고요. 언어와 다른 것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인맥 관리 그게 제일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채용도 존재하지만 그 의외로 인맥으로 네, 통해서 맞습니다. 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 대학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 내에 있는 취업센터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지 말고 선생님이 상담하셨던 학생 중에 외국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 하면 그 학생한테 연락을 해달라 하고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경우에는 채용 수당 같은 거를 선배가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하지 않게 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렇게 연락이 왔었을 때 선생님이 혹은 뭐 선배가 혹은 친구가 추천할 만한 친구를 좀 말을 해줘라라고 하면서 원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외국계 기업에서. 일단은 외국계 기업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더 적극적인 사람들을 원하세요. 들어가자마자 일하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바로 일할 수 있고 이 직무에 대한 선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달라.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그 인맥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다양성이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인맥이라는 얘기는 서로 학교도 있지만 아르바이트에서 만나는 그렇죠. 거죠. 외국계 다양한 유통기업 같은 인맥이 경우에 존재하죠. 예를 들면 화장품 기업이 국내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외국어도 되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아르바이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 결국엔 인맥인데 그 실무 경험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외국계가 인맥을 통해서 찾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성격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 인맥에다가 당연히 인간관계에다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뭐 트러블이 있을지라도 일을 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헤드헌터 전문 용어로 레퍼런스 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레퍼런스 책을 저희가 상사랑 동료랑 부하 직원한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근무를 할 때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있고 또 헤드헌터 머리에는 400명 이상씩 우리 아마 대표님도 아마 DB가 머릿속에 400명 이상의 인재들이 있을 건데요. 아까 말한 인맥이란 그 어떤 그 DB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 네. 뭐 너 어째 해줄게 그런 인맥 우리가 아는 인맥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인재들 중에 여기 기업엔 이 사람이 맞겠어라고 해주는 DB를 인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께만 딱 여쭙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준비, 언어를 제외한
무엇이 있을지 딱 한 분만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생각나시는 분. 제가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 외국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문 이력서와 똑같이 영문 이력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국문과 똑같은 자기소개서처럼 영어를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근데 만약에 한국의 법인 자격증을 취득한 뭐 땡땡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한국 땡땡 회사 이런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국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다 요구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계는 커버레터하고 레주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꼭 국문을 썼던 걸 그냥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돌려 쓰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계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고 법인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겉만 외국계지 내실은 한국계인 곳에서는 영문 자기소개서와 국문이 함께 들어가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역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지역? 대부분 인서유불만 희망하는데 경기도 인근에 있는 뭐 차로 출퇴근은 어렵지만 그 거리에 있는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채용을 못합니다. 안 오려고 하니까요. 지역만 포기하면 정말 좋은 외국계 기업 널려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한 지역은 화성의 장안공단도 외국인 산업단지가 있고요. 평택의 어연산업 외국인 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구직난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연봉 셉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평택 어연한산 외국인 산업단지라든지 화성 장안 외국인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을 지원해 보시면 좋은 외국계 기업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예. 영화공업보다 센가요? 4천만 원 정도 주는 데도 그래요. 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분위기 혁신 차원에서 농담 한번 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공기업 만나봤고요. 외국계 기업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은 뭐 사실은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를 다 아우를 만큼 큰 이슈들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까 뭐 공기업도 빠지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기업이거든요. 사기업의 숫자는 엄청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몇 개의 기업으로 몰려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기업에 입사를 준비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사기업에 입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열심히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보시나요, 선생님? 저는 자기소개서라고 자기소개서. 네,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의 상담 비율을 봤었을 때 지금 제가 재직 중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없었다가 3월 말부터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났을 때는 제가 하루에 평균 7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0%가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자, 사기업의 주요 보는 조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사기업이라니까 뉘앙스가 좀 그래서 일반 기업으로 저는 좀 얘기하고 일반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일반 맞는 기업 표현이겠죠? 사기업 하니까 그래서 일반 기업과 공기업. 자, 아까 공기업 얘기했으니까 공기업은 국민 행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 이게 공기업의 이윤 추구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기업은 뭘까요? 돈이겠죠. 이윤 추구. 자, 그러면 인사팀이 합격하는 이윤 추구 돈 아닌데요. 뭘까요? 퇴사율을 줄이는 인사 업무를 보겠습니다라는 그 직무의 목적에 맞는 이윤 추구. 이게 일반 기업의 채용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돈 벌어다 줄 거냐? 이게 답이죠. 이 얘기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배우겠다 이런 거는 이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마케팅, 셀프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한다고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필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조금만 지나치면 자랑처럼 비춰지고요. 그리고 또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이 중간 선을 잘 걸어야 되는 것이 셀프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자기를 어필하는 방법이 우리 구직자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면접관으로서 세 분 다. 현장에서 본 거로만 말씀드리면 네네. 자, 저를 좀 클로즈업 해주시고요. 답변하실 때 기다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가만히 담담하게 계시다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냉정하게. 자, 요게 나대지 않는다라는 거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학생들에게 면접 질문이 왔으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고 답을 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바로 하게 되면 외운 티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꼭 3초 정도 기다렸다가 답변하는 진중한 모습을 하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다 잘 얘기해 주셔서 저는 약간 차이를 좀 얘기해 그래요. 드리고 싶어요. 그 PR과 자기 자랑의 차이는 뭘까요? 객관성입니다. PR은 전 세계 누구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도 잘했어. 이게 PR입니다. 자기 자랑은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이 야, 너 잘한 것 같아. 라는 주관성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 언급이 없으면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준비하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대표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희도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는 자기 PR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허황, 과장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아래서 본인의 역량을 쓰는 서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PR을 잘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수적인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의 PR하는 부분에서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 PR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류나 혹은 면접에서도 탈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 PR, 셀프 마케팅은 우리 지원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 네, 그래요. 자, 저는 성실합니다. 자, 거꾸로 하면 뭘까요? 실성이죠. 자, 그런 표현력보다는 저는 성실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간 개근했습니다라는 수치화된 객관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면접관이나 서류 전형관의 귀를 뚫고 합격, 좋은 높은 점수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됩니다. 예전에는 자소서나 이런 것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숫자를 활용해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그렇죠. 구체성을 보여주기까지. 네, 그래서 모든 자소서에 친구들이 유행처럼 모든 숫자로 표현을 해갖고 뭐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이랬었던 적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어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명확성을 갖고 객관성을 갖고 어필을 하면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타겟을 맞춰서 자신만의 개성을 보일 수 있는 셀프 마케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되게 충격적인 게 네. 배우겠다라는 말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게 충격인 게 불합격 포인트거든요. 기업은 배우는 곳이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다 해서 저는 이 기업에 입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면 예, 저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땡 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겸손한 친구인데. 근데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도 많이 더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약간 그럼 말씀 나온 김에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땡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럼 죄송합니다. 또 땡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뭐 이 기업에 와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장하겠습니다. 땡이죠. 신입사원이 뭘 합니까, 그걸. 저는 너무 과장된 부분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맞는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진실성이 보고 싶은 거지 와서 무슨 그동안 회사가 뭐 망하기 직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일으켜 세우겠다. 뻥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과장됨이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화를 활용해서 이 기업에 작지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저희가 듣고 싶은 거지 배우겠다 아니면 나는 이 칼퇴근해서 낮에 놀러리터가 필요하다 용돈 받으러 올 거다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옆에 대표님께서 그 복지 수준이나 이 근로자 날 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 불합격한다는 거 사실은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것도 수용해 주자는 얘기였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는 입사에서도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불합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셀프 마케팅. 나 스스로에 대한 마케팅. 내가 마케팅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는 좀 부끄럽죠. 외국계 기업은 일단 자기 PR을 강조하는 뭐 이런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일반 기업들은 예의 뭐 이런 문화가 있고 또 공기업은 뭔가 느낌상 뭐 그렇진 않겠지만 또 제가 말 잘못하면 또 뭐라고 하시겠지만 느낌상 뭐 약간 선배들 좀 따라야 되는 뭐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뭐 이런 느낌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구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외국계 기업은 실무 능력과 감, 느낌 만났을 때 약간 외국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느낌도 많이 보고요. 그러면 개인의 마케팅을 좀 강하게 어필해도 된다는 건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셀프 마케팅?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의 어떤 그 PR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좋고요.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적 합성이 맞기 때문에 이미 서류에서 기준적 합이 됐기 때문에 인터뷰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겸손과 예를 들면 시키는 일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필을 이제 나름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기업은 아무래도 국내 기업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상명하복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자기 중심보다는 이제 팀 집단 지성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케미를 깨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측면을 좀 이렇게 인터뷰 과정에서 좀 보여주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은 기업별로 차이도 있겠지만 네. 저는 직무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마케팅과 셀프 마케팅 또한 어떤 직군에 들어가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네. 그래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셀프 마케팅을 잘 하시려고 한다면 네. 내가 어떠한 타겟에 또 어떠한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재무 쪽인데 개성이 너무 강하신 분들을 하시게 되면 셀프 마케팅에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영업, 마케팅, 광고, 홍보 쪽 같은 경우에는 셀프 마케팅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셀프 마케팅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업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이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뭐 예를 들어서 뱀이 들어오면 각 기업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공무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유행이 했던 정답이 뭔가요?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카더라 통신이고 유머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다.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든 문을 다 막고 뱀이 어떤 쪽으로 들어왔는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에서는 만약에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다. 일단 잡고 본대요. 창업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잡고 본다.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에는 뱀이 들어왔음에 대해서 상위 계층으로 계속 보고를 하다가 뱀이 죽는다 이런 말까지 있었고요.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뱀이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상사가 전에 뱀이 들어왔는지 확인해라. 라는 이야기가 뱀이 처음 들어온 건지 예전에 들어왔었는지 예전에 있었던 건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의 선례를 따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조직 문화에 맞는 셀프 마케팅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셀프 마케팅 자체는 직무와 조직 문화에 맞춰서 셀프 마케팅을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뱀 얘기 뭐 물론 유머로 해주셨는데 재밌습니다. 우리 아까 김성욱 대표님이 해주셨던 개그보다 재밌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예. 우리 김성욱 대표님 셀프 마케팅 어떤 기업마다 기업 문화마다의 어떤 차이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 또 대표이사 입장에서 좀 취준생들이 자기 PR 크게 한번 말씀드리고 기업별로도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딱 하나입니다. 프로핏. 뭘까요? 프로 같은 인재, 핏한 인재, 적합한 인재. 즉 직무 전문성과 조직 적합성이 결합된 말씀과 PR이 기업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기업, 일반 기업, 외국계 기업의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공기업은 좀 더 조직 적합성에 가까운 거고 일반 기업은 조금 더 직무 전문성에 가까운 거고 자,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프로핏이죠. 이윤에 더 가까운 거라고 구분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경험을 미리 야채를 다듬어 놨다가 경험에 실어서 보여주시면 자기 셀프 PR, 프로핏. 자, 공기업의 프로핏은 뭐라 그랬죠? 국민 행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게 프로핏인 거니까 각 기업별로 맞춰서 직무별로 맞춰서 그 프로핏을 어떤 경험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말씀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좀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보니까 결론을 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같이 세 분과 이야기를 하고 약 한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인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굉장히 정답이 쉽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마지막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라고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면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취업 토크 콘서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말씀해 주신 세 분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
역지사지 말씀드렸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함께 하시면요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